누구나 바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해변을 걸어본 적 있고 파도 속에 몸을 담가본 적 있으며 수평선을 바라보며 그 끝이 어디인지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익숙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 표면의 71%를 덮고 있고 날씨를 만들고 산소를 공급하며 수억 명의 인류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이 공간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느낍니다. 지도에도 있고 위성 사진에도 찍혀 있고 매일 뉴스에도 등장합니다. 바다는 인류와 가장 오래 함께한 공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밝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실제로 탐사한 바다는 전체의 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5%는 아직 지도로도, 영상으로도, 어떤 기록으로도 남겨지지 않은 공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바다는 표면 근처에 야른 막 하나였습니다. 그 아래는 여전히 침묵입니다. 완전하고, 무겁고, 아직 이름조차 붙여지지 않은 침묵입니다. 이 미지의 공간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깊이입니다. 바다의 평균 수심은 약 3,700m입니다. 그러나 곳에 따라서는 10,000m가 넘는 해구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거리가 아닙니다. 깊이는 곧 압력이고, 압력은 곧 전혀 다른 물리 법칙이 작동하는 세계로 이어지는 문입니다. 수심이 10m 깊어질 때마다 압력은 1기압씩 높아집니다. 수심 1000m에 이르면 이미 100기압을 넘어섭니다. 마리아나 해구의 가장 깊은 지점에서는 1100기압이 작용합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면적 위에 자동차 수십 대가 동시에 올라서서 누르는 무게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대부분의 금속 구조물은 찌그러집니다. 잠수정의 두꺼운 유리창이 팍하는 소리를 내며 갈라지는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단단한 것들조차 이 깊이 앞에서는 종이처럼 구겨집니다. 깊어질수록 빛은 사라집니다. 태양빛은 수심 약 200m까지만 도달합니다. 그 아래는 완전한 어둠입니다. 어떤 조명을 아무리 강하게 비춰도 생물들은 즉시 도망가거나 몸의 색을 바꿉니다. 연구팀은 이 영역을 종종 보려고 할수록 사라지는 세계라고 표현합니다. 보는 행위 자체가 대상을 변형시키는 곳, 관찰이 곧 교란이 되는 공간입니다. 태양과 완전히 단절된 이 영역은 지구에서 유일하게 낮과 밤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대부분의 생명은 스스로 빛을 만들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전 세계 생명체 중 약 80%가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정확히 분류된 것은 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0% 이상은 이름도, 형태도, 생존 방식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심해 탐사가 끝날 때마다 정체불명의 해파리, 투명한 어류, 금속 성분을 포함한 껍질을 가진 생물이 새롭게 발견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지상에서 만들어진 생명 분류 체계가 심해에서는 통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제기합니다.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의 정의 자체가 이 깊이 앞에서 흔들립니다. 바다는 생물만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997년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남태평양에서 정체불명의 저주파음을 포착했습니다. 이 신호는 더 블루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빙산도 아니고 지진도 아닌 이 소리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수중 청음기에서도 감지될 만큼 강력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생명을 숨기는 동시에 우리가 아직 질문조차 완성하지 못한 소리도 품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다는 물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산맥, 이름 없는 생물, 해석되지 않은 소리, 인간의 기술이 버텨내지 못하는 압력, 이 모든 것이 지구의 표면 아래에 존재합니다. 바다는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행성과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태양계 바깥 외계 생명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과학자들이 지금 화성보다도 먼저 지구의 심해를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는 단 하나의 바람도 불지 않습니다. 태양도 닿지 않고 계절도 존재하지 않으며 하루와 밤의 구분조차 사라진 세계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이 보존됩니다. 그 기록은 책도 아니고 암벽도 아닙니다. 가늘고 미세한 입자, 즉 퇴적물이 수만 년에 걸쳐 바닥에 내려앉으며 만들어낸 층입니다. 바다는 지구가 겪은 사건을 단 한 줄도 빠뜨리지 않고 그 퇴적층에 저장해왔습니다. 해저 퇴적층은 단순한 흙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빙하기에 떠다녔던 빙산의 파편, 화산 폭발 때 내려앉은 재, 멸종한 생물의 껍질, 심지어 운석 충돌의 흔적까지 켜켜이 눌려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층을 채취하여 이산화탄소 농도, 수온 변화, 생물종 교체를 시대별로 해독합니다. 육지에서는 바람과 비가 모든 것을 깎아 없애지만 바다 바닥에서는 삭제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안전한 연대기입니다. 1980년대 일본의 연구팀은 태평양 해저 5,000m 지점에서 채취한 코어 시료에서 약 6,500만 년 전 특정 층에 유독 높은 이리듐 농도가 존재함을 발견했습니다. 이리듐은 지구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금속입니다. 운석 충돌 시 대기권 전체로 퍼지며 가라앉을 때만 이런 층이 형성됩니다. 그 얇은 띠는 정확히 공룡이 멸종한 시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그 절멸의 순간을 침묵 속에서 혼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6,500만 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로 빙하기의 기억도 바다는 정확하게 보존합니다. 북대서양의 깊은 해저에서는 얼음이 확장되던 시기에 만들어진 빙하성 파편층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육지에서는 무너지고 사라진 빙하의 변화가 바다 밑에서는 필름처럼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인류가 등장하기 훨씬 전에 지구 자전 속도, 자기장의 역전, 심지어 대륙의 이동 속도까지 해저는 묵묵히 기록해왔습니다. 멘틀에서 새로 솟은 해저 지각이 좌우로 벌어질 때 그 틈으로 자성의 방향이 새겨집니다.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과거 지구 자기장이 역전된 주기를 측정합니다. 육지에서는 소실된 정보가 바다 아래에서는 구조적으로 보존됩니다. 일부 과학자들이 바다를 지구의 기억 장치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기후 연구자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해저에 쓰여 있는 경고입니다.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발견된 붉은 점토층은 과거 대양 순환이 멈추기 직전에 쌓인 층입니다. 순환이 멈출 때 지구의 기온은 극단적으로 요동쳤습니다. 그 얇은 퇴적층은 지금 인류가 다시 맞닥뜨릴 수 있는 시나리오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남긴 과거를 읽고 있을 뿐이다. 바다는 이미 모든 것을 보았고 그 모든 결과를 침묵 속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지상에서 생명은 태양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식물은 빛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동물은 그 식물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다 수심 1000m 아래에서는 이 법칙이 무너집니다. 해가 드는 시간도 없고 계절도 없으며 빛은 어떤 생명 과정에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은 지상의 생명 개념을 다시 정의하게 만듭니다. 1977년 갈라파고스 해령 인근 해저에서 잠수정 엘비노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고 여겨지던 심해 바닥에서 섭씨 350도를 넘는 열수 분출공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서 수천 마리의 대형 관벌레와 미지의 생명체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생명들은 태양빛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분출공에서 나오는 황화수소를 몸속에 받아들여 화학에너지로 전환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화학합성 생태계라고 부르는 이 구조는 생명이 반드시 태양을 필요로 한다는 오래된 전제를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이 생물들은 눈이 없습니다.
피부조차 색을 잃었습니다. 일부는 입도, 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몸 안에 공생 세균을 품고 있으며 그 세균이 만든 에너지를 공급받아 살아갑니다. 관벌레의 한 개체는 길이가 2m에 달하면서도 전적으로 미생물과의 공생에 의존합니다. 지상의 기준으로는 생명이라고 부를 수 없는 조건에서 이들은 함께 살아가는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심해 생물의 80%는 스스로 빛을 냅니다. 생물 발광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루시페린이라는 물질을 산화시키며 빛을 만들어냅니다. 이 빛은 시각의 수단이 아닙니다. 먹이를 유인하고 포식자를 혼란시키고 무리끼리 위치를 확인하는 신호입니다. 어떤 생물은 외부에서 삼킨 세균을 등불처럼 몸에 보관하여 빛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어둠 속에서 스스로 불을 켜는 생명들이 태양 없이 수억 년을 살아왔습니다. 심해의 압력은 생명의 형태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일반 어류는 불에를 통해 부력을 조절하지만 심해 생물은 내부의 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몸체를 젤처럼 말랑한 조직으로 채웁니다. 유명한 블로브피쉬는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 형태가 무너져 늘어진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블로브피쉬의 원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환경 밖으로 꺼냈기 때문에 변형된 모습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 밖에서 본 심해 생물은 이미 자신의 진짜 형태가 아닙니다. 해저 6,000m의 미생물 중에는 호합성 세균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높은 압력이 있어야만 살아가며 낮은 압력에서는 오히려 형태가 붕괴합니다. 세포막 역시 일반 생명체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어 극한의 압력 속에서도 유연성을 유지합니다. 생명은 약한 조건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극한의 조건에서 새로운 구조를 선택합니다. 일본과 미국의 공동연구팀은 마리아나 해구의 진흙 속에서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효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을 발견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이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했다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그 환경에서도 생명이 스스로 진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과학계가 주목하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바다는 미지의 장소가 아닙니다. 생명 자체의 정의를 다시 묻는 공간입니다. 눈, 입, 배, 혈액처럼 우리가 생명의 필수 조건으로 여겼던 기관들이 심해에서는 선택사항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 항공우주국은 현재 화성보다도 먼저 지구 심해의 생명 구조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와 목성의 위성 유로파는 얼음 아래 바다를 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바다들이 지구 심해의 생태계와 유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 없이 에너지를 얻고 빛 없이 의사소통하며 압력 속에서 구조를 만드는 생명이 이미 지구에 존재한다면 외계 생명은 우리의 상상과 달리 물속에서 먼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재앙들은 대부분 바다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쓰나미, 초대형 지진, 갑작스러운 해수 온도 변화, 이 모든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깊은 해저에서 먼저 발생하며 수면이라는 단계를 지나서야 재앙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태평양의 가장자리에는 불의 골이라고 불리는 지진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단순한 바다가 아닙니다. 해저 지각판들이 서로 충돌하며 한쪽이 다른 쪽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섭입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해구는 바로 이 섭입대의 겉모습입니다. 가장 깊은 골짜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대륙의 뿌리를 향해 지각이 사라지는 장소입니다. 이 미끄러짐이 갑자기 멈췄다가 풀릴 때 수평 운동이 수직 변형으로 바뀌며 암석 수백 킬로미터가 한순간에 들려 올라갑니다. 이때 밀려난 바닷물이 곧 쓰나미입니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를 일으킨 지진은 해저 약 30km 아래에서 발생한 단층 파괴였습니다. 진도 9.1에 해당하는 거대한 에너지는 10분도 걸리지 않아 1200km에 달하는 해저 전 영역을 변형시켰습니다. 수면에서는 조용한 상승과 하강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해안에 도달했을 때 그것은 건물 3층을 삼키는 벽파였습니다.
바다는 그 과정 어디에서도 경고를 내지 않았습니다. 심해에는 메가 슬라이드라고 불리는 해저사면 붕괴의 가능성도 보고됩니다. 단층 운동이나 화산 분출과는 달리 수천 입방킬로미터의 토사와 안반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노르웨이 서해안의 스토레가 슬라이드에서는 약 8,000년 전 해저사면이 붕괴하여 북해 전역에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붕괴는 단 한 번의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누적된 약한 경사면이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다는 조용합니다. 그러나 조용한 내부에서 구조적 불안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해저 지진계는 표면보다 훨씬 많은 미진을 기록하지만 그 대부분은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깊이에 묻혀 있습니다. 대륙과 해구 사이의 경계에서는 수평 진동이 먼저 잡히며 수면은 이 진동을 삼킨 채 아무런 변화 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압축된 에너지가 해방될 순간을 품고 있습니다. 퇴적층 속에 뒤틀린 모래층과 기형적 파편들이 과거의 사건을 조용히 알려줍니다. 바다는 경고를 내지 않지만 기록은 반드시 남깁니다. 이제 인류는 바다를 단순한 미지로 남겨두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심해는 이제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 직접 진입하고 이용하려는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다는 생명의 보고에서 자원의 광맥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심해 채굴의 핵심은 만간 단괴입니다. 감자만 한 크기의 이 금속 덩어리에는 니켈, 코발트, 망간, 구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부터 인공위성 부품까지 광범위하게 필요한 원료입니다. 태평양의 클라리온 클리퍼턴 해역에는 약 5억 톤에 달하는 만간 단괴가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지상 매장량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탐사 기업들은 이미 채굴 로봇을 제작했고 해저 4,000m에서 시범 회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목표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입니다. 얼음처럼 보이지만 불이 붙는 이 물질은 고압 상태의 메탄가스로 전 세계 해저에 막대한 매장량이 존재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21세기 가스전이라고 부르며 실제 시험 채취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풍부한 에너지라고 평가하지만 압력이 해제될 때 폭발적 방출이 발생할 위험도 함께 지적합니다. 심해 생물의 유전자는 의학과 생명공학에서도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심해 미생물은 고압과 차가움 속에서도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일부는 플라스틱을 분해하거나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소를 생성합니다. 2018년 미국의 생명공학 연구에서는 심해 세균에서 얻은 단백질이 신경재생치료의 후보 물질로 제시되었습니다. 바다는 자원만이 아니라 생명을 고치는 열쇠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도에는 공통된 문제가 존재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생태 교란입니다. 심해는 회복 속도가 극히 느린 환경입니다. 채굴 장비가 바닥을 지나갈 경우 미세 퇴적물이 수십 년 동안 수역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탐사 장비의 이동만으로도 해저 생물의 흔적이 사라졌고 아직 분류되지 않은 종들이 연구되기도 전에 사라질 가능성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제해저기구는 2024년 현재까지도 심해 채굴 규정을 완전히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바다 아래는 영토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내려가는 자가 먼저 사용한다는 원칙이 비공식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기술력이 곧 주권으로 연결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해 거주지를 상정하는 미래 도시 개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해양기지, 해저 2,000m 아래에서 에너지 생산과 주거가 가능한 구체형 구조물 기술이 실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인간의 선택을 쉽게 허락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압력, 어둠, 예측되지 않는 지각 활동은 여전히 근본적인 위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다는 단순한 침입자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바뀌었습니다. 바닷속에 무엇이 있는가에서 우리는 어느 지점까지 들어가도 괜찮은가로
바다는 인류에게 새로운 자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될 경우 지구 시스템 전체를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흔들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심해 생물의 DNA에서는 새로운 생명 전략이 발견되고 있고 해저 퇴적층에서는 빙하기와 멸종 사건의 흔적이 드러나고 있으며 아직 기록되지 않은 소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물속을 흐르고 있습니다. 바다는 미지라서 두려운 공간이 아닙니다. 바다는 이미 모든 것을 보았고 그 모든 결과를 침묵 속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지구의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묻혀있는 이 공간 앞에서 인류는 이제 하나의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인류는 바다를 충분히 이해한 뒤에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이해하지 못한 채로 침입할 것인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